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과의 언어. 왜 사과하지 않는가? 한 남자가 말했다.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모든 일을 야기시킨 건 아내의 행동이죠. 그런데 왜 내가 사과해야 하나요? 기다리기 게임의 문제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5세라는 데 있다.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면서 냉전 상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길 원하는가? 내가 아는 어떤 부부들은 같은 집에서 30년을 살았으면서도 서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길 기다리느라고 사이가 틀어진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 중에 있다. 한 남편은 이르기를 아내와 자신이 서로에게 사과하지 않고서 20년 이상을 지냈다고 했다. 심지어 원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가 말했다. 내가 아는 건 아내가 나더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뿐이에요. 나는 사과해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사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쟁을 벌였고 마침내 둘 다 지금까지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불행하게도 이 같은 사례들은 드물지 않다.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기로 의도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은 과거에 언쟁을 벌였고 그 결과 분노가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한 부인이 자신의 언니에 대해 말했다. 난 우리의 관계를 포기했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언니는 늘 불만이었고 항상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았죠. 언니가 여러 차례 내게 상처를 주었어요. 마침내 나는 노력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죠. 나는 전화기에 발신자 확인 장치를 달았어요. 언니가 전화하면 나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죠. 언니가 내게 하는 말은 오로지 비난뿐이에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았어요. 내가 어머니를 보러 갈 때도 언니 차가 보이면 그냥 지나쳐요. 마주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인은 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그녀 자신의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으려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 술집에서 주먹 다짐을 했던 어느 프로 운동선수가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 운동선수는 이런 생각이었다. 내가 내게 잘못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게 사과를 요구하지 말아라. 너는 맞을 짓을 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 거라. 또 그러면 더 지독한 꼴을 보게 될 거다. 분명 그가 강조한 것은 관계 회복이 아니라 보복이었다. 그런 태도는 서로 간의 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시킨다. 이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하는 악랄한 태도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따른다. 이것은 성경의 권면과는 정반대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사과할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비현실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때로는 거칠고 비판적이며 매정한 말을 하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사과의 필요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깨트려진 인간관계들로 가득할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많이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10여 년을 살면서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사과를 강요하기도 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뉘우칠 생각도 전혀 없었죠. 자신은 사과할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사과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재미는 내 남편은 자신이 한 일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과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걸
힘들어해요라고 했다. 마더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난 그에게서 사과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상한 감정들이 많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하니 분노가 일어나죠.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단지 공존할 뿐이에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요. 위선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다. 여자들도 미안해요라는 말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내게 잘못을 범한 걸 나는 알고 있지만 항상 아내는 도리어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녀는 사과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얼버무리면서 오히려 나를 비난하죠. 그러면 나는 사과받는 걸 포기하고 말아요. 그건 사과라고 볼 수 없죠. 마크는 내 아내는 정말 나쁜 짓을 할 때 외에는 결코 사과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내가 사과할 때에도 나는 아내가 정말 미안해한다고 느끼지 못해요라고 말했다. 흔히 양심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데 익숙해 있다. 그들은 무감각한 양심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종종 둔감한 양심은 낮은 자존감과 결부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사과란 나약함의 표시라고 부모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이 같은 철학을 모델로 삼는 부모 역시 대개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들이다. 종종 그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자녀들을 비난한다. 그 결과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그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무진 애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를 나약함의 표시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 역시 어떤 관계상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다. 낮은 자존감, 책임 전가, 그리고 사과에 대한 혐오감을 지닌 자들은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관련한 이 같은 뿌리 깊은 패턴을 바로잡기 위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들은 사과가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기꺼이 책임지는 이들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들의 존중과 찬사를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반면에 그릇된 행위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자존감이 더욱 낮아진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진 사람은 이 사실 자체를 깨닫기가 힘들다. 데이브와 아내 제닛은 살면서 몇 차례 중대한 실패를 겪었다. 제니퍼에게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 데이브는 자신이 포르노에 중독되었다가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제닛은 최근의 실패들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된 데이브의 은밀한 중독증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데이브가 포르노 중독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 적절한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하고 내가 물었다. 침묵이 이어진 후에 데이브가 설명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데이브는 덫에 걸린 쥐 같았다. 자신의 나쁜 행위를 속속들이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공경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제닛에게 가한 고통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서로의 고통을 더 연장시킬 뿐임을 나는 데이브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데이브와 제닛에게 저울 균형 맞추기의 개념을 설명했다. 제닛이 당신의 포르노 중독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결혼 관계라는 저울의 균형이 기울어진 상태와 같았어요. 제닛 쪽의 저울이 바닥에 가라앉은 겁니다. 그녀는 기분이 착잡하고 슬프고 고독하며 화났으며 또한 당신을 다시 신뢰하기가 두려웠겠죠.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사과법으로는 결혼 생활의 균형을 되돌릴 수 없어요. 제닛은 줄곧 마음이 아프고 두려워해요. 당신이 제닛을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하면 그녀는 자신을 바닥에 가라앉게 하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당신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거예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말했다. 제닛은 자신 쪽의 저울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해요. 당신이 상황을 악화시킬 걸로 우려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제닛에게와 당신의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종종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하죠.
배우자의 마음의 상처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은 고맙다는 말을 들어요. 제니 또 당신에게 품었던 분노를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진실한 사과가 그녀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며 그녀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데이브는 주의 깊게 들었다. 마치 그의 머릿속에서 백열 전구가 켜지는 듯했다. 집에서 구체적인 사과를 시도해 보고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다음 주에 데이브와 제닛은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왔다. 데이브가 말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괜찮았어요. 나는 집 안에 포르노 잡지들을 감추어 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제닛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잡지들을 발견하고서 정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수 있다는 데 대해 가책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제닛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한 데 대한, 그리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내의 신뢰를 저버린 일에 대한 나의 슬픔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데이브는 그렇게 하고 나서 속 시원하며 자유로워진 느낌이 너무 기뻐서 친구에게도 권했다. 내 친구에게도 불균형 상태의 저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그러겠대요. 마침내 내가 제닛에게 말했다. 데이브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때요? 데이브로서는 엄청난 진전을 보인 거예요.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말을 듣는 걸 포기하고 살았었답니다. 이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기대돼요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데이브가 덧붙였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었어요. 내 양심을 무시했고 서글프게도 아내의 기분을 배려하지도 않았죠. 데이브는 아내에게 사과한 지 불과 4개월 후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아직 건강하다고 느낄 때 이 모든 문제를 아내에게 말하여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디 독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사과할 기회가 있을 때 속히 사과하라고 말해요. 당신이 낮은 자존감, 둔감한 양심 또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성향 따위의 범주들에 속한다면 게리와 나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사과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바람직한 관계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사실 당신은 사과를 기피하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의 사과의 언어가 내게는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쩌죠이다. 이것은 우리가 5가지 사과의 언어 개념을 언급할 때 종종 제기되었던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는 이들은 효과적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지만 그런 사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매우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특정 사과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사나 이제껏 배워온 것과 관련이 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사과의 언어들이 습득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음을 시인했지만 새로운 사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질문은 사과가 지나친 경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다.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사과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조성될 때마다 곧바로 사과했다. 지나칠 정도로 사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자주 사과한다. 조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줄곧 내 발등을 내가 찢기 때문에 내 아내보다 더 자주 사과해요. 나는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난처해질 때도 덜어 있죠. 생각 없이 말했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답니다. 조던 같은 사람들의 문제는 사과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술의 결함이다. 그들은 자주 그리고 거리낌 없이 사과함으로써 이 결함에 대처해왔다. 보다 만족스럽고 장기적인 답은 그들이 더 나은 관계 기술을 가르치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개인 상담을 받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읽는 것이다. 지나치게 사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다. 35세로서 독신인 루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직장에서, 집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대체로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것을 내 잘못으로 여기죠. 그래서 사과해요. 종종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당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내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늘 내가 잘못한 느낌이에요. 이러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잘못된 자아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롭고도 보다 적극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남은 생애 동안 갖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낮은 자존감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사과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이유는 충돌을 아주 싫어하므로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단지 문제를 가라앉히기 위해 기꺼이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 그 문제를 오래 거론함으로써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서 관계를 지속하길 바란다. 브루스와 결혼한 지 20년째인 밀드렛이 말했다. 내가 잠을 제대로 자려면 그냥 넘어가야 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때에도 사과해요. 그래야만 싸움을 끝내고 다음 날 아침에 마음 편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25세의 조나단은 직장에서 늘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항상 이길 필요는 없어요. 나는 다툼을 싫어해요. 껄끄러워지기 싫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하고 만답니다. 말다툼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싸움꾼이 아니에요. 이 같은 이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 언젠가 다툼이 끝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만다. 그들에게는 옳은 것보다는 정서적 평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인 듯이 보이지만 종종 내적인 분노를 부글부글 끓게 하기도 한다. 그러한 분노는 서로의 관계에 부정적인 감정적 거리감을 조성하게 만든다.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지킨다는 태도는 진정한 관계 유지를 위한 길이 아니다. 사과는 진실할 필요가 있다. 참된 화해를 모색하기보다는 단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과한다면 그 사과는 진실하지 못하다. 사과의 올바른 목적은 상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받고 상대방과 온전히 화해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자.